자석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자석이라는 것은 자기장을 뿜어내는 그런 소재이자 물체인데 그 자기장의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발산, 그리고 자기장의 발산은 없다. 그러면 발산의 원인은 없으니 거기선 찾을 수 없고 자기장의 회전의 원인은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 혹은 전류의 존재 유무라고 하였으니 그 두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원자 단위에서 생각하면 전자의 이동 혹은 전자의 움직임이던가 혹은 전자의 자발적인 스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스핀이 됐든 오비탈 모션이 됐든 그 전자의 모션이 그 움직임이 바로 자기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자석을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안에 뼈는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만약 엉뚱한 상상을 한다면 아마도 물리적으로는 또는 과학적으로는 저렇게 코일이 안에 있을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코일로 만들어진 자기장이나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같은 자기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격이 같다고 해서 안의 구조가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나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같긴 하지만 실제로 구조를 들여다보면 다르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구조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특징이 나오느냐? 그것은 구조의 특징적인 면을 우리가 부각해서 생각했을 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류가 회전하는 성분이 있으면 자기장이 나온다는 그 특징만 구조에서 잡아낼 수 있으면 그 구조가 저렇게 큰 코일이든 아니면 미시적인 원자 내에서의 전자의 스핀이든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소재를 개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락이라는 과학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N극과 S극을 따로 떨어져서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없는 것인가?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질문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magnetic monopole과 연결이 됩니다. 즉 자기에도 단극이 있는가? 그 단극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아직도 계속 질문이 되어져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것이 발견이 되면 사실 세 번째 방정식은 전기장에 대한 발산의 방정식과 같은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비록 단극을 본 적은 없지만 단극과 같이 행동하는 고체 물리학이 현재 연구되고 있음을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지 않죠. 환경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전하가 처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하가 처한 환경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그러한 생각을 토대로 맥스웰이 어떻게 해서 그 빠져있는 항을 채워놓게 됐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림을 잘 보시면 양동이처럼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판때기 두 개가 서로 면대면으로 보고 있고 전선이 양쪽으로 따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걸 저희는 영어로는 capacitor, 우리말로는 축전기라고 합니다. 이 축전기는 여러 활용처가 있는데 전기를 주로 저장할 때 쓰고 실제로 DRAM 같이 메모리에서는 정보를 저장할 때도 저와 같은 축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게 되면 전하가 신나게 가다가 막힙니다. 이 판에서 막혀서 모입니다. 그리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대편에서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몰려 있는 것이죠. 그게 몰리는 것이 끝나면 더 이상 흐르지 않아서 전류는 0이 됩니다. 전류는 0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만약 교류를 주면 사실은 플러스가 왔다가 마이너스가 왔다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도선상에서는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다만
판과 판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러면 지금 한 판을 포함하고 있는 양동이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양동이 면의 뚜껑면과 양동이 아랫면을 보시면 뚜껑면과 아랫면은 그 경계가 같습니다. 그 경계가 저 초록색으로 표시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원을 따라서 우리가 자기장이 생기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식에서 빨간 항이 없다면, 즉 전류에 의해서만 자기장에 회전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전류를 통과하는 요 양동이 표면에서는 자기장이 돌아가는 것이 설명이 되지만, 그 전선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 양동이 아랫면은 자기장의 회전이 없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요거에 착안해서 맥스웰은 저 빨간 항을 넣었고, 저 빨간 항이 주는 의미는 양동이 아랫면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지만 그 판과 판 사이에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자기장의 회전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저 두 개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금과 같은 예에서 저희가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다시 전봇대 예를 보고, 이 전봇대 예로부터 모터와 발전기에 대한 응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이 움직이느냐 자석이 움직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다가가느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다가가느냐,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다가가느냐, 관계 면에서의 거리는 어떤 사람이 다가가도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선이 가까이 오든 자석이 가까이 오든 가까이 오는 거에는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수식을 적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선이 자석으로 가까이 올 때는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전선 위에 있는 전자들이 실제로 V라는 속도로 자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V라는 속도를 힘의 방정식에 넣고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B를 놓고 그 힘이 전선에 평행하게 간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전선이 자석으로 가까이 가면 전류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잘 활용하면 전선이 움직이면 자석 속에서, 그러면 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즉 수력발전이라는 것도 물이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릴 때 그 터빈 안에 있는 전선이 자석과의 거리가 달라지면서 자석으로 다가가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그것은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전선은 가만히 있는데 자석이 움직이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래식에서 전선에 있는 전하들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속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도가 0이기 때문에 힘이 0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맥스웰의 방정식, 즉 환경이 변하는 식을 넣어야 되는데, 즉 내가 자석을 가까이 함으로써 자기장의 발산이, 즉 플럭스가 바뀌기 때문에 전기장의 회전이 생겨서, 전선 안에 전기장의 회전이 생기면 이 전기장으로 인해서 안에 있던 전하들이 움직이게 되죠. 그 움직임이 바로 전류가 되기 때문에 발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의 경우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같은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자기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 1, 2, 3, 4를 잘 조합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전자기파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발전된 내용이라서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위아래로 움직이면, 즉 밀당을 하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계속 밀당을 하면 그 주위로 파동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사람 사회도 마찬가지죠. 밀당하는 커플을 보면 사람들이 그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네, 그와 같이 전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밀당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주위로 빛의 속도로 전자기파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이란 무엇인가? 아까 장이라는 것은 문화라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라는 걸 생각해 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내가 만약 카이스트 문화와 나를 빗대어보고 그 문화와 내가 작용했을 때 내가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전자기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테스트 전화와 장 간의 인터랙션을 생각하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지적 도구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전자기학을 들여다볼 때 가장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정기적인 효과를 볼 때 어떠한 도구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가? 예.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또 좋은 답은 장이라는 것을 쓰는 게 좋은데, 그 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자기장 또는 자기력이 상대성에 의한 효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까 전선 두 개가 있는데 전선 두 개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자기력에 의해서 인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인력이 생긴다.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청력이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시죠. 내가 플러스 전화 하나, 마이너스 전화 하나, 마이너스 전화 하나 두 개랑 함께 산책을 간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전화가 사이좋게 저랑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 두 마이너스 전화는 정지된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정지된 두 전화 사이에는 자기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력밖에 없겠죠. 같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정지된 두 전화에는 무지무지한 청력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제가 마음을 바꿔서 섰다고 칩시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계속 산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제 쪽으로 흐르고 있을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두 도소는 인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기력에 의해서 인력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지? 내가 걸어갈 때는 자기력이 없다가, 내가 서면 있다가, 걸어가면 없다가, 서면 있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또 하나 혼란스러운 상황은, 걸어갈 때는 청력이 무지하게 커서 밀려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럼 인력이 있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혼란스러운 질문을 하나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걸어갈 때는 전기력밖에 없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지무지한 청력이 생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력이 같이 생깁니다. 즉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력은 전기력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네트로는 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굉장히 작은 미미한 차이로 굉장히 큰 청력이 생깁니다. 그럼 아까 전선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전선도 분명히 전하들이 있을 텐데 왜 같은 방향으로 할 때 인력이 보였나요? 그것은 전선 안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은 수로 있기 때문에 전기 효과가 없어진 겁니다. 전기력이 없어진 거죠. 청력과 인력이 다 상쇄됐고 다만 자기력의 효과만 본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자기학이 생각보다 어렵다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학문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생각해가면서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자, 본 첫 강을 통해서 저희는 전자기학이 왜 소재의 응용에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렸고, 전자기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스웰이 정리한 4가지 방정식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그 장이라는 것은 발산과 회전이라는 2가지 특징만 이해하면 되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각각 2가지 특징이 있을 테니 4가지 방정식만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방정식을 통해서 맥스웰은 우리 현대사회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남기고 왔습니다. 19세기의 이 맥스웰의 발견은 현대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그 넓은 세계를 정말 작은 사회로 묶어주는 초연결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기초적인 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